네, 지금부터는 네 분의 패널 분과 또 이제 토론에 참석해 보시는 다른 전문가님들과 함께 우리 그 한국 리빙랩 회장님이신 한동숭 회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저는 잠시 참여자로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마무리 때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숭 회장님 진행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가 아니고요.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회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그 전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현재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의제화하고 이런 의제들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전국에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되게 많이 있고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전라북도가 가장 늦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 어떤 지역의 빈집 문제 이것도 저희가 좀 의제로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내 이제 빈집 문제들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는 이런 것들을 시작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어떤 빈집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의제로 한번 만들어서 이런 포럼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포럼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과 노력들이 있긴 한데 모든 그 주체들이 보면 다 문제점을 갖다 이제 봉착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어떤 포럼에서 가장 큰 그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이런 그 우리가 이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지방소멸이라든지 고령화 사회를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이렇게 토론으로 모신 분들은 어떤 의미로서는 이제 현재 이제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좀 낱낱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의회가 됐던 뭐 도의회나 이제 중앙의 의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법제화가 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하는 이런 계기로서 이 포럼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토론은 좀 약간 이제 제가 형식을 좀 바꿔서 간략하게 이제 각자 하신 일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자들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조금은 현재 현안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현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까 이런 어떤 두 가지 측면에 좀 집중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해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널로 오신 분은 그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 세움의 이사님으로 계시는 김만석 그 이사님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안에서 이제 일해농원 대표를 하고 계시는 박연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스태프의 선임연구로 계시는 성지은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군산대에서 공간디자인 융합기술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지숙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성지은 박사님 빼고 나머지 세 분들 같은 경우는 각 부분에서 이 빈집 문제나 이런 걸 어떻게 뭔가 해결할까에 대한 노력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또 뭐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주제 토론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 세움의 김만석입니다. 저는 지금 올해 이제 전북의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이제 출범을 했음을 너무 축하드리고 기대가 크고요. 저는 작년까지 충남에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총괄을 했었습니다. 저희 충남도 15개 시군으로서 이게 전북도 14개 시군이죠. 예. 비슷한 현황이 있었고요. 저희도 지역별로 지역의 문제들이 되게 다양하게 의제로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실행들을 통해서 또 실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확산하는 기간들을 좀 거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와 이제 관련해서
저희 지역도 빈집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의제로서 등장을 했고요. 근데 오늘 좀 느끼면서 조금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그 빈집의 문제를 가장 관심 있게 접근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층이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또 사실은 이제 앞서 이제 발제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 청년들의 관점에서 두 분이 사실은 실제 비즈니스 모델까지 연계한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놀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잘 접목하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전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이 자원 자체도 하나의 세팅하는 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시면 전북에서의 빈집 문제만큼은 최소한 아름다운 실험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앞으로 그 토론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부안에서 왔고요. 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역에 이제 와서 살면서 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청년들을 좀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청년들을 오면서 사실 저도 빈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진 않았다가 이 젊은 청년들이 지낼 곳을 찾다 보니까 장소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빈집이 굉장히 많아서 저거 리모델링해서 우리 청년들이 와서 좀 저희 농원과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사소한 시작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이제 공유 실험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이런 것이 지역에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저희는 사실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컨하우스 개념을 좀 시도해보자라고 이제 사업을 지원을 했고 선정이 됐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근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행정과 뭐 국회와 또 민간과 모든 것들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이 좀 공론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 또 그런 얘기들이 다행히 이런 리빙랩을 통해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옆으로. 선 박사님도. 예, 그 리빙랩 주제가 빈집까지 왔는데요.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오광석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빈집 활동을 했던 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짧은 순간인데 굉장히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저 주제로 내가 한번 꼭 그 리빙랩을 포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 바로 옆에 계시는 박 대표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빈집 리빙랩 사업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그걸 못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 주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님이 지금 이 포럼에 직접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여기 앉아 있으면서 네 분을 발표를 들으면서 한동석 교수님하고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섭외했다. 그 한동석 교수님은 저 사람은 내가 섭외했다. 네 분의 발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각각의 활동들을 얘기를 들었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꼭 하나하나 꼭 집어서 이제는 국회든 어디든 이제는 시작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런 시발점에 이 포럼이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이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이지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우연한 기회에 전 군산에 살고 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구도심에 가게 됐고 늘 이제 차로 운전하고 다닐 때는 잘 못 느꼈었는데 걸어서 좀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가 너무나 빈집들 폐가들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빈집에 관련된 연구도 했었고 그다음에는 학생들 데리고 캡스톤 수업을 하면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이제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작은 그 리빙랩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빈집을 이런 식으로 또는 저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간단하게
계신 분들의 얘기는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발표하신 분들은 각자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 이제 우리 패널로 오신 분들도 이제 일정 정도는 각자 하신 이야기를 갖다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 중심을 한번 얘기를 꺼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일을 좀 하시려고 했는데 이러이런 부분에서 걸리더라라는 이런 그 주제를 뭐 패널분도 좋고 지금 발표하신 분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각자 이제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현재 이제 우리가 이런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있는데 이게 왜 걸리고 있고 또 확산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영과형 사이에서 얘기하셨듯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빈집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한두 개의 어떤 노력, 한두 명의 어떤 뭐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이건 국가적인 문제로서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도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뭔가 집단적으로 노력을 하고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법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는 어떤 그 주체들, 그러니까 기업이 됐던 이런 그 주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여건이 사실은 국내에는 잘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다자요 같은 경우도 간신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 프리 지역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활동하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은 한번 이제 거론을 좀 해주시면서 이 얘기를 하나하나 끌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많이 하셨으니까 패널 쪽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 이런 거에 대한 거 우리 박 대표님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네, 뭐 저희가 사실 이 그 빈집을 통해서 이제 공유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주인 그 빈집을 찾아서 그 주인에게 이제 허락을 받는 과정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연락했을 땐 거의 불가능했다. 두 번째는 이장님을 통했을 때 좀 더 편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게 이제 이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을 때 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처음에는 이게 아버님이 부모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빈집으로 놓아진 상태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오셔서 관리 정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아드님 분은 이 빈집을 저희가 이제 무료로 리모델링하고 대신 몇 년을 임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나들과 얘기하더니 누나들의 답변이 그거였어요. 야, 그거 허물어지든지 했든지 신경 쓰인다. 그냥 냅둬. 이게 답이었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도시에서 이런 빈집이 내 눈앞에 있으면 저런 얘기가 나올까? 근데 이게 본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니까 본인들의 집이 흉물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에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귀찮다라는 부분에서의 빈집을 할 때 대부분이 소유자들이 아니라 그 성속되거나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 명들의 사람들의 이 협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빈집들이 제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반경 저희 5km 안에 한 5채의 빈집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였고 두 번째는 겨우겨우 이장님을 통해서 어떤 집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7년 얘기를 했다가 이제 5년도 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됐을 때 명확하게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다라는 것과 결국은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현재 농촌의 빈집이 어쨌든 잠을 자려면 숙박업이라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숙박업은 현재 개인 또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 보니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좀 없다라는 것이 좀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사실 지금 저는 더 바라보는 게 지금의 현재의 빈집이 아니라 빈집이 될 집들. 아마 저희 지역에는 한 5,000명, 보안면과 2개 면을 해서 5,000명이 사는데 그중에 2,000명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거기가 빈집이 될 확률이 거의 80% 이상인데 굉장히 낙후된 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토로도 하시지만 이 빈집들을 예상되는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빈집보다 앞으로 생길 빈집이 더 문제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지금은 공동체에게 많은 사업을 주려다 보니까
공동체가 가진 한계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혁신을 한다던가 뭔가 속도를 낼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지역에서는 공동체 위주, 뭐 일단 마을 기업을 만들고 주민 자치회를 만들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사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다양한 모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해결이라는 말보다 실험이란 말을 썼으면 좋겠다. 이게 어느 누구도 해결을 못한다. 근데 이런 실험이라는 주제로 좀 이거를 열린 구조를 좀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다각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 혹시 뭐 지금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임대라든지 빌릴 수 있게 하는 근거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구조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크게 이제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숙박업이라는 어떤 그 제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국내에는 많은 제한이 있고 이제 이 부분을 뭐 외국 사례를 좀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어떤 게 가능할지 혹시 뭐 우리 연구원 형사에는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조사도 하시고 했으니까. 예. 박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 참 슬픕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법적인 규제 때문에 기업은 지금 농촌에서 숙박 형태를 갖출 수가 없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업의 시장이 열리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에서 이미 민박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경쟁 상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 의견도 분분한 상태이고요. 먼저 그 빈집을 빌릴 수 있는 근거가 빈집을 관리하는 것에서 정부가 조세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빈집을 정비하거나 그런 빈집을 관리할 만한 그런 조세의 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큼 사실 정부가 이제는 빈집 문제를 다룰 이제 실질적인 대안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숙박업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업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농촌에 있는 빈집들을 아까 세컨하우스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실 하나하나 점 단위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너무 멀어서 저희 연가 영사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움직임으로 이것을 해결해서 임팩트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저희도 이제 숙박업 같은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본 경우가 있는데 지금 농촌에 있는 농어촌 민박업 같은 경우는 6개월 거주 제한이 걸려 있고 이것을 풀 수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전북 연구원 연구원분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지역이 특히 전라북도는 이 농어촌 빈집 문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경우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적극적인 제안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기업이 다양한 참여 주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정말 동의합니다. 이제 빈집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만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공동체로만 해결하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속도감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어촌 민박업만 봤을 때 이것을 낼 수 있는 경우 아니면 농어촌에 펜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마을에 수산 어촌 같은 경우 어촌개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어떤 마을 구성원의 회 약간 이런 경우에게만 제한이 또한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막아져 있다라는 많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만수 대표님은 그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런 문제 똑같이 겪었을 것 같은데. 네. 예.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가 금산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곳인데 이제 금산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령화가 이제 초고령화 이제 지역으로서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특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를 이제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빈집에 대한 부분을 이제 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선정했을 때 저희도 현장을 가봤는데 근데 그 빈집의 출발점 자체를 좀 저희가 한 번쯤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소유권이 개인이 갖고 있느냐, 행정이 갖고 있느냐, 또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소유권은 개인이었는데 그 개인은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도시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을에 계시는 이장님한테 관리 위탁을 다 맡기셨어요. 모든 정권을. 그래서 이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그 집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였는데 결국은 그 이장님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뭔가 여기서 뭔가 실험을 좀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 접근이 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수구제로 이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연수구제로 갖고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청년들이 거기서 살기 위해서 집을 수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집을 수리한다는 게 이게 녹록지 않은 거죠. 전문 기술이 붙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했는데 이 안전 진단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갖고 있는 그 자원 중에서 저희는 충남개발공사라는 지방 공기업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공기업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서 전기 기술자하고 토목 기술자 두 분을 재능 기부로 저희 이제 자원을 협력을 해주셨고 그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전기 배선부터 기본적인 것을 싹 해결하고 나니까 나머지 리모델링이 굉장히 순서적으로 잘 진행됐던 사례가 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1박 2일을 하든 뭐 2박 3일을 하든 일주일 살기를 하든 그 친구들이 지금 마음 놓고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좀 실험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버넌스가 좀 조직이 좀 됐던 부분들을 잘 활용했었고 아마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이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도 의제은행 즉 의제뱅크하고 자원뱅크를 운영할 때 그렇게 자원들 전문 기술을 가진 자원들도 그러한 인력들도 자원으로서 좀 확보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전문성들이 좀 투입이 되고 결합이 된다고 하면 그 빈집 문제도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답을 찾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빈집을 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었던 것 같아요. 빈집에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비어 있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은 인구가 소멸하는 의미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자연 사망이라든가 다른 데 유출을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이 조금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을 말한다고 하면 그때 나머져 있던 그 공간들, 빈집들에 대한 고민들은 지역적인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을의 문제고 결국은 그 지역의 전체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빈집을 바라보고 빈집을 해석하는 범위가 개인이 아니고 지역 전체가 다 행정은 행정대로 또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그런 해결의 그 툴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좀 그래도 지속성이라든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실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소유권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존재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노력에서 필요하지만 결국 거버넌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까도 이제 기존 숙박업과 경쟁을 한다는 이 경쟁 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뭔가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틈새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씩 해나가면서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거고 물론 이제 법적인 거는 그 다음에 큰 문제는 남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 틈새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오광석 교수님께서는 활동하시면서 이제 농촌 문제는 아니고 도시 쪽의 문제지만 농촌 또는 뭐 도시, 지방
사실은 관계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거 잠깐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샛들마을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기반이나 중심시가지, 그 다음에 뭐 주거지 지원이나 근린 우리 동네 살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가장 많이 기획을 하고 가장 많은 유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농촌 뉴딜 사업도 합층군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어촌 뉴딜 사업도 2개의 제안서를 넣고 또 사업을 따와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활성화에 관련된 공공 영역에서는 가장 많은 경험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 영역에서의 어떤 한계점을 분명히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총 거의 한 12년간 지금 12개의 사업을 기획을 하고 지자체를 대리를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을 해서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동안 현장에서 센터장 겸 이제 총괄 코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쩌면 정책적인 부분에 있었으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나 실행적인 측면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계를 많이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제 나머지 제2의 두 분의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행정 자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거를 민간 자산화 하지 않으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공공영에서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많은 사업을 전국적으로 해왔지만 그게 다 대부분이 행정 자산을 기반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는 제가 추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연대입니다. 연대가 굉장히 약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발표자분들이 한 것처럼 민간과 민간의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간과 공공이 같이 결합하는 PPP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단 문제는 공공이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공이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코 공공과 민간이 가는 PPP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특히 그 부동산이라는 부분, 땅이나 장소가 행정자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산 취득들, 물품 구매들, 그 다음에 사업 발주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결코 개선되거나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PPP가 원활하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민간과 민간의 연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역 금융을 비롯해서 이런 지구력 있는 자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초기에 진입장벽이 높죠. 적거나 크거나 지방이든 도시든 자산을 취득한다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지구력 있는 자본들을 신탁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지속 가능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도시재생 사업이 이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하거나 처음에는 성공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들어가서 봤을 때 그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랍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주민과 새로운 주민의 결합 구조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 신뢰에 대한 문제와 두 파트, 원주민과 새로운 주민의 역할론에 이 새로운 주민은 청년일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신뢰의 문제들이 기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과도기적 양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일본의 경우에 알리알리라는 리모델링 스쿨을 운영했던 상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라든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일본에 있는 지자체 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 민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작동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들, 깊은 얘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먼즈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게 단순하게 행정 자본이 있는 게 아니라 커먼즈를 확대해서 지속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들, 이제 원칙력적으로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많은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제 거기에 끝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그 자율성이라든지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제한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뭐 공공의 어떤 자세 변화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역 금융의 필요성, 특히나 이제 그 주민들 간에 실제 이제 그 실행 주체들인 그 주민들 간의 결합 또 역할론 이걸 갖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조건눈 대표께서도 뭐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얘기하실 것을 네. 좀 첨언을 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저는 비슷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이렇게 우리가 거버넌스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아까 공동체가 이제 속도감을 낼 수 없다라는 이제 박 대표님 말씀 이런 것들에 그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도 이제 지역관리회사 하면은 보통 이제 마을관리회사라는 개념이 사실 같은 개념으로 느껴지는데 저희는 그냥 민간 단독으로 그냥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마을 또 뭐라 해야지 주민들이나 이런 거버넌스를 엮어낸 게 아니고, 근데 그 이유는 되게 컴팩트하게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강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좀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짜질 때 그 지역 자산화라든지 또는 거버넌스 또 마을 기업 이런 형태들이 조금 너무 다 환상 위에 우리가 좀 현실감각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정책을 짜고 거기서 이제 민간이 움직이다 보니까 엄청난 노력을 주민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실 힘 다 빠지고 결국에 사업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형태들을 너무 우리 사실 이 전 정권에서 많이 봤고, 좀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방식은 과연 맞을 것인가. 차라리 하나를 잘 키우는, 아까 잠깐 뭐 저희가 사키 얘기했지만 하나 잘 키우는 그런 방식이 더 결국에는 지역의 빈집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군산에는 되게 아주 이게 지역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기업형으로 성장한 모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성당이라는 기업인데 그게 이제 성심당이라는 기업도 있고 그렇죠. 대전에 가면. 근데 사실은 군산의 지금의 현실 그리고 많은 빈집 문제 해결의 단초는 사실 이성당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성당이라는 기업 하나가 그 빵 하나 가지고 팥빵 하나 가지고 사실 외부에 엄청난 홍보가 됐고 그 군산 원도심에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부가 이 사업을 짜는 데 있어서 자꾸 공동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이런 거버넌스 얘기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 또는 민간 이런 주체들의 역량을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사실은. 근데 군산시에서는 군산시가 도시재생 다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성당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이제 이게 시너지도 생기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우리의 이제 이 사업을 하는 태도에서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이제 그 정책의 기조에 흔들려서 자꾸 이제 막 이상한 데다가 좀 우리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다 보면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이상한 그 자괴감에 이제 빠질 때도 많고, 그러니까 좀 그런 방식보다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명확하게 끌고 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좀 기본 베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주 그 현실론적인 부분을 갖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이제 계속 주장했던 앵커 기업에 대한 거라든지 로컬 브랜드를 키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이직 교수님 이제 군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연관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아까 법에 관련된 네. 내용을 좀 얘기하자고 그러셔서 그 빈집에 관련된 지금 특례법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특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니다가 빈집이라고 생각되면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신고를 받으면 시장이나 군수 이런 분들이 그거를 정비 또는 이제 뭐 정비에는
이제 수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철거도 포함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명령을 내리고 한 60일 내에 소유주가 어떤 행동, 철거를 하든지 뭐 수리하든 그런 이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관에서 직접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소유주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제 관에서 철거를 했을 때 보상비를 주는데 그 보상비는 철거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당시 그 감정평가 2인이 참여해서 그 보상비를 책정하게 돼 있고 그 보상비 안에 철거에 드는 비용을 제하고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소유주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지금 실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면서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하고 서로 이걸 잘 연결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실무에서 겪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법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지금 네. 사실 전북의 빈집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네. 13%인데 100채 중에 약 13채 정도는 빈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문제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지금 그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얘기 있으시면 혹시 뭐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잠깐 기다리면서 제가 조금 예, 보완 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하고 현실하고 조금 더 구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빈집특례법에서 빈집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법망 외에 있는 빈집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지적 부부합지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큰 문제인데 우리가 법으로 모든 현실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부분을 작동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법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할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법뿐만 아니라 세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빈집특례법에 있는 강제 이행에 대한 게 법에 있으면서도 조문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 작동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집이 있을 때에 그 집을 팔거나 소유권을 가지거나 재산세를 내는 부분하고 집이 허물어지고 난 뒤에 나대지 상태에서 팔았을 때 세대가 달라집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법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실제로 현장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계시나요? 우리 교수님 뭐 그러니까 이 연구 프로젝트 좀 하셨으면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작년에 사실은 빈집 관련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빈집 관련 용역을 수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LX에서 이미 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마을 그 각 시군의 어떤 그 해결책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도적으로 도의회에서 어떤 제도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는데요. 저희 이제 건축학과 교수로서 사실은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이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 오광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조세, 또 빈집세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들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항도 있고 지금
상당히 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빈집과 관련된 그런 강제 이행 이런 부분들도 아직 홍보가 잘 되지 않았고 또 공가랑이라는 그런 좋은 이제 그 플랫폼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빈집의 아마 한 10% 정도가 공가랑 정도에 올라갈 수가 있고 그 공가랑에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소유주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연구하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이렇게 보면서 관에서 이제 여러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에 어떤 민간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더 이렇게 좀 촉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오늘 청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뭐 지치기도 하고 그러시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가지고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들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이라는 게 사회적 이슈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뭐 연구 영역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LX 같은 경우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빈집을 이제 뭐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도구도 마련하고 그렇게 되면 그 빈집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실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연구 차원이고 또 이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들이 아직 형성이 좀 덜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아직은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뭐 요번에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같은 경우도 지역 소멸이라는 걸 이제 핵심적인 주제로 잡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어떤 빈집 문제는 그거의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수용을 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별로 안 하신 분들이 두 성진 박사님, 송희진 박사님이신데 어떤 분이 먼저 얘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리빙랩에서 한국 예.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빈집과 관련된 여러 이슈가 나왔어요. 법적인 문제, 소유권의 문제,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부분을 조금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틀에 매몰돼 가지고 이 틀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부분이 됐을 때는 정말 돌파구가 어렵다. 근데 2040년, 2050년을 바라보고 지금 이 문제에 우리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새로운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실험도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부분이 이제는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이 빈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지역 전체가 무너져 버리고 지역 전체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야 이거는 미래 영화가 먼데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이 그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의 어떤 중요한 주제로 지금 잡혔다는 부분이 저는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 한동숙 교수님 말씀대로 그 다양한 실험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제를 조금 꼬집어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지역별 리빙랩 네트워크가 있는데 저는 계속 생각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전북 리빙랩 네트워크 이 부분에서는 빈집과 공유 경제를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다. 저는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스마트 시티라든지 아니면 돌봄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고민이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서는 부산의 도시 전체를 갖다 리빙랩을 하겠다라고 결과 보고가 나왔거든요.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저는 부산에서는 또 그런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져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을 가지고 정말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실험을 하면서 정말 전국에서 고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엮어내는 하나의 혁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게 시작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이제는 시작이고 이런 부분을 잘 주제화해가지고 국회에서도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그게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제화도 준비를 해야죠. 저는 그런 부분 같이 지금 우리 한동숙 교수님께서는 대학 내부의 네트워크 회장님이기 때문에 저 이런 부분을 서로가 연대를 하고 함께 한다면 해결 못할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혹시 뭐 더 얘기하실 분들 우리 박윤미 대표님 조금밖에 얘기를 못 해가지고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민간 공동체가 뭐 먼저냐 기업이 먼저냐를 따지기 전에 사실 거버넌스 너무 좋은 말이긴 한데 사실 지금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버넌스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거버넌스 자체는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 예산을 가진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사실 주민들이 자칫 참여하는 거는 그냥 회의에 분과위에 참석수당 받으면서 하는 수준으로 이걸 거버넌스다라고 할 때 지금 민간의 힘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거버넌스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문제가 그러면 민간의 힘을 키운 다음에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가 됐을 때 이게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데 그 조건이 안 되는 데서 자꾸 거버넌스가 얘기를 하다 보니 쳇바퀴가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한 행정이 거버넌스를 원한다면 민간의 힘을 어떻게 키울까부터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요즘에 지역의 소멸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역은 소멸되면 안 될까? 이 문제부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당연하지? 소멸이라는 게 꼭 나쁜 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생태계는 소멸이라는 주제로 가는데 인류가 이렇게 소멸하는 게 나쁠 것까지 지금 확대를 하는데 사실 빈집이 어떤 빈집은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리모델링 없애는 게 좋은데 저희가 빈집에 가는 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아마 지금 청년들이 빈집에 관심을 가는 이유는 집이 없어서기보다는 그 공간에 대한 매력, 그 농촌에서 그 살았던 역사의 흔적들, 거기 둘러싼 경관들, 이 공간이 주는 힘이 이 공간을 살려보겠다라는 마음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접근 방식을 문제니까 해결하자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 공간은 너무 좋은데 저 공간을 어떻게 살려볼까 해서 좀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놀이와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실험이라는 걸 할 때는 저희가 모든 컨디션을 주고 실험을 하진 않습니다. 어떤 실험들도 한 3가지 뭐 몇 가지의 컨디션을 주고 요거를 해결하려고 실험을 하지 모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맞춰야 돼 저것도 맞춰야 하는 거는 실험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구도 실험을 못한다. 그렇다면 몇 가지 우리가 그 컨디션을 주고 이거부터 좀 이 컨디션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한다면 분명히 빈집 문제는 재밌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기준에 따르면 청년이네요. 청년의 접근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가치가 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소멸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적 공간, 문화적 공간들을 어떻게 키우고 또 가꾸는 것들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더 얘기하실 우리 국현면 대표님은 더 얘기하실 거 없으세요? 간단히 네. 그 빈집에 대한 가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 또한 저 집은 너무 아름답고 저 집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사실 빈집의 70%가 다 철거를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철거 위주의 방식들입니다. 그게 필요하지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것 같이 쉬고 있는 집, 이 집은 곧 있으면 빈집이 되어지지만 지금은 아닌 그 집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한 가지를 통해 이 지역 자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이곳에 뭔가 누군가 이곳을 필요로 하고 이 가치에 공감하고 재미를 느낄 누군가를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공공도 또한 간도 또한 민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도 이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잘 형성되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반드시 다뤄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얘기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아까 막 적으시던데. 네, 결국 앞서도 제가 발표에서도 앞부분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인구 문제라든지 산업 구조 재편 때문에 생기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의 지방 소멸은 큰 파고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슬기롭게 연착륙으로 받아내고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빈집에 대한 창의적인 어떤 그 활용 방안이나 실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는 굉장히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이저의 큰 파고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생각이 들면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편하게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왔는데 일단 내려와서 너는 평생 여기 살아라고 하는 그런 무게감을 준다든지 강요를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가벼운 어떤 그 연타가 어쩌면 그 중에서 그게 잦아지다 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인구를 유입하려고 애를 쓰고 돈을 쓰는 것보다는 지역 내에 있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가구나 현존하고 있는 현 주민들에 대한 활력을 조금 더 높이는 데 우리가 방향을 조금 두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빈집 활용에 있어 우리는 이런 관계 인구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 인구를 끌어들여서 주소지를 여기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유휴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관계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벼운 어떤 실험들이 굉장히 많고 지역마다 다양하고 잦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포용성이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덜 외롭고 조금 더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 송희진 박사님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저희 토론을 마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쪽 빈집 문제 관련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빈집 문제 해결은 일종의 사회혁신 활동인데 이걸 이제 누가 주도할 거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협업할 거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동안의 사회혁신이 이제 마을 공동체 중심이 되고 그것과 행정이 결합되는 형식의 활동들을 해왔는데 그에 관한 한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주도로 되면서 그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와 행정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오히려 역동성이 있는 방식이 되지 않겠냐는 발표들을 계속해서 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깊이 좀 고민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건 빈집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혁신과 관련돼서도 아마 좀 계속해서 논의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최근에 기업들이 이제 ESG로 들어가고 이렇게 사회혁신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떤 경우에 훨씬 더 역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강제되어 왔던 이제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접근들과 이것이 어떻게 병립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가령 뭐라고 했죠? 스페셜 퍼포스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특수 목적 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뭐 작업하는 방식들도 아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임무지향적 그 프로그램들 얘기를 했는데 이 빈집과 관련된 이슈들은 아마 지자체 수준에서 광역 수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 문제 해결이 지금 청년들의 어떤 이러저러한 사회혁신 활동 그리고 뭐 AI 기술의 활용 그리고 자원 순환, 돌봄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엮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빈집 문제에 대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작업들도 아마 지자체 수준에서 좀 기획해 보면은 의미 있는 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해나간다면은 의미 있는 작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아예 그런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뭐 빈집 혁신 특구 뭐 이런 형태의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그 문제들을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좀 정리해보고 실험해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연구개발 특구라는 그런 범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 관련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있었던 법제도나 여러 가지 활동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그걸 아예 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럼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그런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예 이런 빈집 문제가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을 잡아가지고 빈집 혁신 특구로 정의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주체가 누가 될 거고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법제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청년들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남아있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돌봄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뭐 자원순환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과 연결시켜서 이게 이류 영역, 비공식 영역에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 이게 공식 영역으로 드러날 수 있는 뭐 그런 사업을 어떻게 변환시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실험될 수 있는 그런 좀 일종의 뭐 판이나 플랫폼 같은 것들을 한번 전북 차원에서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뭐 제안해 주신 것 중에서 그 저희 이제 전라북도가 빈집 최고, 그러니까 전국의 이제 지자체 중에서 빈집이 최고인 이런 지역이고 그렇다면 이런 빈집에 대한 문제들을 좀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집 특구와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특례를 적용하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빈집을 통해서 빈집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고민이 뭐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멸 기금이라는 것들이 존재해가지고 지방소멸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89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1조 원을 매년 이렇게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이제 예산 아마 선정 중이고 좀 있으면 내려올 것이고 그것이 뭐 실질적으로 이제 각 기초지자체들이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금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일정 정도는 이 민간 쪽에서 확실하게 좀 쳐다보고 참여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하나의 큰 문제라고 하는 이 빈집 부분과 연결시킨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그 고민들 좀 현재 하고 있는 상태들이고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가 지금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시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하나의 빈집이란 건 제가 보기에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의 플랫폼이 될 것이고 이런 플랫폼들이 모여지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어떤 그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들을 좀 연착륙시키면서 그 적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큰 수단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그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던 것들이 다양한 사례들과 또 오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토론과 달리 그냥 막 제가 얘기하세요 하면서 했는데 너무들 얘기를 좀 잘 해주시고 딱 지적하자마자 뭔가 준비한 듯이 얘기하고 각본 하나도 짠 게 없거든요. 각본도 하나도 안 짜고 그냥 제가 무조건 지적했는데도 너무나 얘기들을 잘 해주신 게 아마 그동안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들을 하시고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술술 말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아마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빈집이라는 문제를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실험들을 갖다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제가 본 포럼의 마지막 멘트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참여해 주시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아마 네 가지 발제와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각자 마음속에 다짐 하나씩은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다짐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뜻깊은 일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 25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을
지금 뒤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